현재 영어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60억 정도의 사람이 쓰는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전 세계적인 정치나 무역이나 이런 거에서도 거의 공용어로 쓰이고요.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거의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는 일이 중요한데 영어 중에서도 어원을 아는 게 참 좋습니다. 어원을 하나를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연관 지식들을 알게 되거든요. 영어는 바로 유럽 북부의 섬나라 영국에서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어원, 에티몰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에티몰로지는 어원학입니다. 이것은 단어의 뜻이기보다는 wheel ruts, 그 단어가 걸어온 역사의 바퀴차곡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간략한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잠시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어떤 규칙성에 따라 모은 겁니다. 그 중에서 인도 유러피언 계통의 언어를 모은 건데 우리나라 말로 인도 유럽 조어라 그러죠. 그 중에 마던 잉글리시, 현대 영어는 게르만어족입니다. 묘하죠? 게르만어족의 앵글로색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브리튼이라는 섬은 본래 앵글로색슨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가 먼저 들어가서 400년 정도를 통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에 로마 사람들의 말인 라틴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리고 중세 영어에서는 프랑스어가 영향을 미치는데 프랑스어는 라틴어 계열입니다.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았던 곳에 이탈리아 말, 포르투기스, 카탈란 말, 스페니쉬, 루메니아 말, 그 다음에 프렌치가 통칭 로망스 언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는 이 로마의 언어인 로망스 언어가 많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국의 지도입니다. 먼저 이 지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바로 앵글로색슨인들이 브리튼 섬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했습니다. 이곳이 이탈리아 반도인데 이탈리아 반도의 테베레강 유역에 고대 도시 로마 근처에 라틴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라틴 부족이 로마를 점령하고 결국 로마 제국을 건설한 본래의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말을 라틴어라 그럽니다. 로마가 라틴 부족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준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생겼던 그리스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제국은 주로 동쪽과 남쪽으로 뻗어져 나가서 이 서쪽의 로마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줬지만 지중해 연안국 전체가 고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이 그리스어는 라틴어와 함께 오랫동안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그리스어가 많이 섞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 라틴 부족은 서로는 프랑스와 지금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 또 거쳐서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카르타고 지역까지 정복해 나갔고 동쪽으로는 지금 현재 로마니아 지역을 거쳐서 아나톨리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 유대, 에집트 이렇게 하면서 지중해 연안국들을 전체를 어우르게 됩니다. 물론 정복전쟁이 있었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6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에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얘기하면 줄리어스 시저죠. 줄리어스 시저가 집정관으로 지금 현재 프랑스 지역과 스페인 지역, 이 지역에 있었던 갈리아인들을 정벌하러 나섭니다. 이것은 근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갈리안이라 그러고 지금 영어로는 거울이라 그러죠. 그리고 영어로는 셀틱이라 그러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C 발음이 고대 라틴어에서는 K 발음이 나서 켈트족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결국은 갈리아인들을 통일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발판을 만들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북쪽으로는 지금 게르만족이 있었고
아직까지 역사에서는 브리튼 섬이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켈트족들이, 말하자면 갈리아인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정복에 놀라서 도망가게 되는데,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 땅이죠. 그리고 바다 건너 브리튼 섬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경선을 세우려고 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배후에서 이들이 칠까봐 게르만족을 정벌하려고 들어갔다가 너무 지형이 험해서 지금의 쾰른 정도가 될 겁니다. 거기에 다리까지 세워서 도하를 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다가 이 브리타니아 섬으로 도망간 이 켈트족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해협을 건너서 여기에 정복을 했죠. 그렇지만 당시에 미개부족이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워낙 통치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별로 소득을 못 일으키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갈리아 원정기 제6년차에 일어났던 일로, 이때 처음으로 브리타니아 섬이 역사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년 후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 손자이자 양자로 맞았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성립이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티베리우스, 이후에 칼리굴라 이후에 나왔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성경 사도행전에도 몇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그 다음 황제인 네로 전이었죠. 칼리굴라 뒤였고 네로 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격적으로 영국을 정복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부를 차지하게 됐고, 이때로부터 서기 410년까지 영국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유명한 컨스탄티노스 대제도 영국에 있었던 총독이자 부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10년도에 아무 조건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가 하면, 그때 바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닷없이 동방에서 유럽의 동북부로 훈족이라는 이상한 족속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용맹무쌍했던 게르만족도 훈족에게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로마 본토로 들어가게 되고요. 비스고트족은 이렇게 프랑스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거쳐서 카르타코까지 도망가게 되고, 이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가 서기 370년경이었는데 그때로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민족 대이동으로 바로 고대 영어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역사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세계사책에서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 어떻게 영어가 앵글로색슨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게르만, 독일의 윗부분, 현재 덴마크의 이렇게 된 부분에 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부족은 이름이 유트족이라 그럽니다. 중간 부족은 앵글러 부족이었죠. 제일 아래에 있는 부족이 섹슨족이었습니다. 아까도 그 훈족에 놀라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여파에 유트족과 앵글족과 섹슨족은 브리타니아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트족은 한 바퀴 돌아서 뒤쪽으로 들어갔고, 섹슨족은 브리튼의 남쪽으로 들어갔고, 앵글족은 런던을 포함한 영국 중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던가 하면, 그러지 않아도 쇠퇴하고 있었던 로마가 서기 410년에 무조건적인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민족 대이동의 여파가 컸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쇠퇴기였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 북부에 있어서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새로운 부족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게르만 족속의 일파인 앵글로색슨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앵글이라는 이 부족의 앵글의 소유격이 앵글라입니다. 앵글라인들의 랜드, 잉글랜드란 말이 이때 생겼고, 앵글라인들의 말, 잉글리시란 말이 이때 생겼습니다. 이게 고대 영어의 출발점입니다. 깊게 들어가려면 한정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포인트만 짚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트족, 앵글족, 그 다음에
섹슨족이 들어왔고 본래 거주하고 있었던 켈트족들이 있었고 여기서 부족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앵글족이 지금 덴마크의 북부에 있었던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족들에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에 게르만족 속의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의 언어들이 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켈트족에 스며 있었던 로마의 라틴어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 당시에 미미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흔적은 체스터로 끝나는 영국 지명 맨체스터 같은 그게 라틴어의 카스트로 병령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병령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였고 이게 고대 영어의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바이킹의 일부가 지금 프랑스의 북서부 지역의 노르만디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세 영어의 시작인데요. 노르만디의 윌리엄 공이라고 그러죠.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가에서 200년 동안 영국을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중세 영어라 그럽니다. 이 중세 영어에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고대 프랑스어가 포함되게 마련입니다. 정치 해석상에서 법정에서 모든 고급 언어는 프랑스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어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로망스 언어의 한 계통입니다. 로마가 이 자리를 비우고서 포르투갈, 스페인 내부에 있는 카탈란, 프랑스, 루메니아 이런 곳에서 쓰는 로망스 언어가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에 전달이 되게 됐죠. 이게 중세 영어였습니다. 또 중세 영어에 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영향입니다. 이 사람이 영어의 어휘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죠. 또한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아이작 뉴턴이 과학의 신세계를 열면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을 포함한 다수의 과학자와 수학자, 이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에 이름을 붙이기를 원했는데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이나 수학적인 새로운 정리나 이런 것에 그런 것들은 고대 그리스어 또 고대 라틴어에서 차용을 해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지금도 정보통신이나 새로운 것에서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많이 따갖고 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영어에 많은 어휘가 포함되게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게르만족 속의 언어, 바이킹족의 언어, 프랑스 언어, 로망스 언어, 또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들이 포함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 대서양의 서쪽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탄생이죠. 이제 여러 곳에서 잉글리시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미국은 굉장히 부강해지면서 세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역시 영국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복의 길을 걸었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영어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언어들을 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현대 영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외래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70억 인구 중에 60억이 공용어로 쓰는 그러한 언어가 된 겁니다. 일개 소수부족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언어가 지금 세계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영어의 etymology, 어원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를 필연적으로 조금이라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영어에는 게르만족 속의 언어와 특히 앵글로색슨이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프랑스어가
섞이고 섞여서 지금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원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계통들을 쫓아나가다 보면 좀 더 쉽게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을 뿐더러 이 언어는 의미를 담는 그릇인데 이것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나왔나를 알 수 있으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어원을 다루게 되면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들의 근거를 알게 되고 인류 지성의 발자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원을 앞으로 연재할 예정인데, 연재할 때 첫 번째는 쉬운 것, 일상 속에서 쓰는 것. 두 번째는 그 쉬운 것들을 연결해서 실용적인 것. 세 번째, 이것을 컨텐츠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나름대로는 재밌게 옛날 얘기 방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정읍진산골 에제로 힐링팜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